만삭인데 뺨을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여자의 정체. 잠깐. 지금 이 영상을 열어주신 분들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진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겉모습 말고, 출신 말고, 스펙 말고,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만약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끝까지요. 서울 강남 5성급 호텔 로비. 유리 샹들리에 아래 드레스 입은 하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 자리에서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퍼졌습니다. 한 여자가 뺨을 맞았습니다. 만삭의 배를 가진 채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제게 순위 안에 드는 중그룹의 안주인 박정숙 여사.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정확한 걸음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재킷에 단출한 화장, 손목에 시계 하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걸어오자 주변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금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호텔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건가요? 박정숙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호텔은 조용히 박살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러나 완전하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 저도 매번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로 짧게라도 감상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할게요. 윤서아는 28배 결혼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이었습니다. 신랑은 중그룹 회장의 외아들 이준혁. 키 183, 준수한 외모에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후 그룹 전략기획팀 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사교계에서도 손꼽히는 박정숙 여사였고 아버지는 업계에서 직접 거론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서아는 너무도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조용히 일했고 화려한 친구들도 없었고 연락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그 아버지마저 서아가 20살 되던 해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서아는 진짜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뿌리도 없는 것처럼. 이준혁을 처음 만난 건 회사 거래처 접대 자리였습니다. 서아는 그날 한쪽 귀퉁이에 조용히 앉아 술도 마시지 않고 숫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거나 웃음을 파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그 이후에 말했습니다. 다들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당신만 달랐어요. 서아도 싫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가끔 자상했고 가끔 따뜻했고 가끔은 진심처럼 보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가끔이 항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아가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청혼은 이른 봄에 왔고 결혼식은 가을에 치렀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중그룹 측 하객만 수백 명, 서아 쪽은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객 명단을 비교하던 박정숙 여사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쓸쓸하기도 하지.
비웃음도 동정도 아닌 그 말이 서아의 귓속에 한참 남았습니다. 결혼식 날 밤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해. 어머니가 중요한 분이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잘하면 마음이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서아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준혁이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시잖아. 우리가 가까이 있어 드려야지. 서아는 따랐습니다. 결혼 초에는 당연히 맞춰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 1년이 됐고 1년이 3년이 됐습니다. 그 3년 동안 서아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고 낮에는 집안일을 했고 저녁에는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직장은 결혼한 지 2달도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일하는 며느리는 내 집에서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에 집안을 살피는 게 맞지. 준혁은 잠깐 그냥 들어줘라고 했고 서아는 들어줬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들어주면 언젠가 달라질 거라는. 박 여사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음식 맛이 없다 했고 어떤 날은 청소가 대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집안에 뿌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아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더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준혁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웃었고 서아 앞에서는 이해해줘. 조금만 더를 반복했습니다. 서아는 이해했습니다. 조금씩 또 조금씩 자꾸만 조금씩. 그러던 어느 날 서아는 임신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이미 6주가 됐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말했을 때 처음으로 준혁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하며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도 기뻤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집이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8개월 차가 됐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그래도 서아는 집안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또 말이 나올 테니까요. 그 즈음 준혁의 먼 친척 결혼식이 잡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조카 딸이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준혁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자리야. 빠지면 이상해 보이잖아. 서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 화장도 최대한 격식에 맞게 했습니다. 남들 눈에 흠잡힐 일이 없도록. 리셉션은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은빛 테이블보, 아름다운 꽃 장식들. 서아는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탄산수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에 긴 시간 서 있는 건 무리였습니다. 준혁은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한참 전에 서아 곁을 떠났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것에 서아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그때 박정숙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리셉션 내내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며 술을 받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야, 윤서아. 낮지만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너 아까 왜 그랬어? 서아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른다고? 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까 은수 어머니한테 내가 한 말, 내가 전해 들었거든.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너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수 어머니라면 아까 잠깐 인사를 나눈 분이었습니다. 가볍게 안녕하세요 정도만 했는데요. 서아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러셨겠어? 서아는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들을 준비가 없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뭔가 찔리지? 그리고 찰싹 박정숙 여사의 손이 서아의 뺨을 쳤습니다.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하객들이 멈췄습니다. 웨이터들이 굳어졌습니다. 카운터 뒤 직원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뺨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꽤 강하게, 마치 엄마 대신 화를 내는 것처럼. 서아는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 저편에서부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정확하고 단호한 걸음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재킷에 단정한 헤어, 조용한 화장, 손목에 시계 하나. 전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자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멈추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카운터 뒤 지배인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고 그 옆에 직원들도 줄줄이 따라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저희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손님께서 다른 손님을 치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박 여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뭐야? 뭔 상관이야? 그 여성은 아무 말 없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회장 한미경. 박 여사의 입이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한미경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은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것도 저희 권한 안에 있고요. 경찰? 박 여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경찰? 당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한미경 회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중그룹 회장 부인이시죠.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미경 회장은 고개를 돌려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가 뺨을 감싸고 서 있는 것을 보자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냉정하게 박 여사를 향했습니다. 저쪽 라운지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식 처리 들어갈게요. 박 여사는 결국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서아와 한 회장, 그리고 숨죽인 하객들 뿐이었습니다. 한미경 회장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많이 놀랐죠? 이리 와요. 서아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한미경 회장이 건네준 손수건을 쥔 채로. 그날 이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중그룹과의 모든 법인 예약 및 임원 숙박 계약을 전면 해지했습니다. 공식 사유는 내부 서비스 정책 불합치. 하지만 업계에서는 모두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뺨을 맞았던 그 여자가 한미경 회장의 오랜 지인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도 있었지만 그건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아 자신조차도. 호텔 사건은 그날 저녁 준혁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찍어 돌린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전화기에 사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서아에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 안에서 오래 전화를 했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서아의 앞에 섰습니다. 그 표정이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을 만든 거야? 서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겠어? 내가 뭔가 하니까 그러신 거지. 그 자리에서 호텔 회장이 나서게 만들어서 지금 뉴스 돌아가는 거 알아? 서아는 준혁을 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봤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어딘가에 끼워 넣은 낯선 사람이었구나. 서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만삭의 배를 가만히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혼합시다. 먼저 말한 건 서아였습니다.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사실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 말이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이였구나. 우리가.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준혁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아이의 양육권은 준혁. 서아는 이혼 즉시 거주지에서 퇴거. 그 외 재산 분할 없음. 서아는 그 서류를 혼자 읽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천천히 빠짐없이. 그리고 사인을 하러 준혁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날은 11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서류를 폈습니다. 사인란에 펜을 대었습니다. 마지막 사인을 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 단정한 검은 정장, 흐트러짐 없는 표정, 한 손에 서류 가방.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오다가 서아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서아 아가씨, 이런 데서 뵙게 되네요. 준혁이 굳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자는 천천히 명함을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회장 비서실장 최재훈. 제가 잠깐 실례를 해도 될까요? 최 실장은 서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아시고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으실까 보내셨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그러나 또렷하게. 아가씨의 아버지께서는 회장님과 오래 알고 지내셨습니다. 두 분이 젊었을 때부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장님께 몇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가씨 명의로 신탁된 자산들이었고요. 이제 아가씨께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는 자리에 오셨으니 그 내용을 전달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산의 내용은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최 실장은 두꺼운 봉투를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남기신 편지도 함께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서아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준혁이 서아를 봤습니다. 무언가 물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찾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아는 그를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저 가도 되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사무실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하게. 준혁은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물을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혼 이후 서아가 거처를 옮긴 곳은 서울 성북동 언덕 위였습니다. 낡은 담장, 담쟁이 덩굴, 마당 한켠에 목련나무. 서아의 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서아는 그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대신 세를 주며 두었는데 세입자가 나간 뒤로는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집을 청소하고 낡은 창문에 방풍지를 붙이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그러나 하나하나 정성껏. 최 실장이 전해준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서아가 10살 때 쓰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병을 진단받은 해였습니다. 서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직 어리지. 혹시 아빠가 일찍 가게 되더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해. 아빠가 살아온 동안 너한테 제대로 물려줄 것 하나는 마련해뒀어. 집이야. 성북동 우리 집이랑 그 아래 땅이야. 절대 팔지 마. 그냥 내 집이야. 내 뿔이야. 서아는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미경 회장 측으로 신탁된 금융 자산도 있었습니다. 규모는 서아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을 마련했는지 서아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하게, 묵묵하게 딸을 위한 것을 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제 집인데요.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말을 처음 혼자 중얼거렸을 때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겨울이 지나갈 무렵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이혼 이후 서아가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인 2명을 데리고 성북동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대문 앞에서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여기야? 이런 낡은 데서 산다고? 지인들도 키득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대문 너머로 집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정집이 이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없다는 거지. 얼마 전에 이 동네 재개발 얘기 나오다가 엎어졌잖아. 집값도 없겠네. 이혼하고 나서 쫓겨나 여기 와서 숨은 거야? 애 낳고 나서는 어떻게 살 거야? 즉. 서아는 마당 안에 서 있었습니다. 목련나무 아래 배를 감싼 채 박 여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사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요. 잠깐 멈췄습니다. 제 집인데요. 박 여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내 집? 빌린 거 아니야? 전세야, 월세야? 아니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고 가신 집이에요. 땅도 함께요.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실 거면 말씀하세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 여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골목 안으로 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재훈 실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흰 SUV 한 대가 더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부탁드린 명의 이전 서류 최종 확인건으로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박 여사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 실장 일행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봤습니다. 바쁘셔서요. 이만 가주세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인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2번 다시 서아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서아는 딸을 낳았습니다. 성북동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곁에 있었고 담당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이 있었고,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고, 한미경 회장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뱃속에서 발을 차며 이미 싸워왔던 이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서야 서아는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윤아로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윤서아가 낳은 아이.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히 서아의 것. 아이가 태어나고 2달쯤 됐을 때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습니다. 아이 잘 있냐고. 서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는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는 꽃이었습니다. 큰 화분이 집 앞에 배달됐습니다. 카드에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화분을 마당에 뒀습니다. 식물은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준혁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골목 안에 차를 세우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서아는 그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눈이 빨갰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정말 못했어. 그 호텔에서 어머니가 그러실 때 내가 먼저 뛰어가야 했는데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순간에 진짜 몰랐어. 최 실장이 들어오는 거 보고 그제야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 준혁이 목이 메었습니다. 너한테 그렇게 대단한 게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너라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그걸 끝내보려 하지 않았어. 이제야 알았어. 정말 땅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거. 서아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꼼지락댔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목소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온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알아줘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나였어요. 집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어요. 그게 처음부터 다 있었는데 당신이 그냥 보려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숨긴 게 아니에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앞으로 아이에 관한 건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면 되고요. 그게 유나한테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서아는 몸을 돌렸습니다.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준혁은 그 닫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열릴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해 여름 서아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미경 회장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야. 원하면. 서아는 원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경영지원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 석자로 출근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아침 서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표정이었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를 목욕시키고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주말에는 성북동 마당에 의자를 꺼내놓고 목련나무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바람이 좋은 날에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하늘을 봤습니다. 가끔 박정숙 여사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그룹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오랜 거래처들이 하나둘 관계를 끊고 있다는 소문, 박 여사가 최근 부쩍 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소식들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서아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서아가 원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답게 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저녁 서아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서아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아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내내 울지 않으려 했던 눈물이 그 한마디에 전부 다 쏟아졌습니다. 마당에 목련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서아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보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서아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자리로. 세상에는 자신을 낮춰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뺨을 맞아도 아무 말 못하고 모욕을 들어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 같은 날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하지만 그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한 언젠가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서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께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당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